한양에서 사흘거리, 충청도 논산의 윤대감댁. 이른 봄 매서운 바람이 기와 지붕을 스치는 날이었습니다. 안채 사랑방에서는 시어머니 윤대감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열애, 꼭 열애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이 하나 못 낳는 며느리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 머리를 조아린 채 꿇어앉은 여인, 바로 정연이었습니다. 31살의 정연은 곱게 빗어올린 쪽진 머리에 소복한 치마저고리 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엔 열해의 시련이 깊은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지요. 이미 알고 있었어. 언젠가는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정연의 마음속 생각이었습니다. 윤대감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첩을 들이기로 했다. 현이가 후사를 이어야 할 게 아니냐? 내일 매양이라는 아이를 첩으로 들이기로 했다. 그 순간 정연의 가슴이 철컥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지요. 하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사랑방 문을 나서는 정연의 뒷모습은 마치 신락 같은 바람에도 쓰러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만큼은 의외로 단단했지요. 그날 밤 정연은 자신의 처소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마루를 비추고 있었지요. 서방님도 괴로우실 게야. 정연의 마음속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저분도 원해서 이러시는 게 아니야. 어마님의 압박, 가문의 체면, 후사의 의무.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시는 거지. 나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계실 거야. 정연은 남편 윤현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선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정연은 오히려 그에게 깊은 연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매양이 윤대감 댁에 들어왔습니다. 22의 매양은 버들잎 같은 눈썹에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화사한 미인이었지요. 정연은 사랑채 뒤뜰에서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양이 교태를 부리며 웃는 모습, 윤현이 어색하게 미소 짓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칼처럼 정연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대감 부인의 기쁜 외침이 온 대간을 울렸습니다. 매양이가 아이를 가졌다. 우리 댁에 드디어 대를 이을 씨가 생겼구나. 그날 저녁 정연은 윤대감 부인에게 불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지요. 이제 이 댁을 떠나거라. 후사를 잊지 못하는 며느리를 더 이상 둘 수 없다. 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짐을 꾸리는 날 윤현이 정연의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참담함으로 가득했지요. 부인, 미안하오. 내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현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애틋함이 담겨 있었지요. 서방님, 고개 드세요. 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운명이었던 거지요. 정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훌륭한 아드님을 낳으시길 빌게요. 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 뿐이었지요. 정연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윤대감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정연의 마음속에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해방감도 함께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한양 근교의 허름한 주막에서 방 한 칸을 얻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이 얼마 없어 바느질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주막 주인이 정연을 찾아왔습니다. 아씨, 누가 찾아왔습니다. 윤대감 댁에서 왔다고 하는디요. 정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방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옥심이었지요. 윤대감 댁 안채에서 일하던 젊은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옥심의 얼굴은 몹시 상해 있었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 아니 정연 아씨, 제가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옥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연은 그녀를 방 안으로 들였지요. 옥심아, 무슨 일이냐? 얼굴은 왜 그리 되었느냐? 옥심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양 마님한테 맞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안채의 주인 행세를 하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하인들을 마구 때리고 내쫓습니다. 저도 곧 쫓겨날 처지입니다. 정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이미 쫓겨난 몸,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게냐? 옥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지요. 아씨, 제가 차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아씨께 말씀드려야 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아씨가 너무 억울하게 쫓겨나신 게 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정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요. 무슨 얘긴지 자세히 말해보아라. 옥심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양마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 그게 서방님의 씨가 아닙니다. 정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뭐라고? 옥심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양마님은 이 댁에 들어오기 전부터 장서방이라는 사내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장서방은 한양 동대문 밖 포목전 점원인데 아주 건장한 사내지요. 매양마님은 이 댁에 첩으로 들어온 뒤에도 그 사내를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정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옥심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름 전 매양마님 심부름으로 동대문 밖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양마님께서 저더러 잠깐 기다리라 하시고는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셨지요. 제가 궁금해서 몰래 따라갔더니 그 장서방이라는 사내와 포옹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옥심은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야. 윤서방님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잖아. 조금만 참아줘. 아이를 낳고 나면 다시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더군요. 정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격과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나는 이런 거짓말 때문에 쫓겨난 거란 말인가? 매양의 뻔뻔한 속임수 때문에? 정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옥심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윤대감 댁에 알리시겠습니까? 정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지요. 이 사실을 알리면 매양은 당장 쫓겨나고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어. 윤대감 부인은 분노로 쓰러지실 거고, 그리고 서방님은. 정연의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연약하고 선한 그 사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첩이라 믿었던 여인의 배신,
자식이라 믿었던 아이가 남의 씨라는 사실, 그리고 어머님의 분노와 가문의 수치, 그 모든 걸 한꺼번에 감당해야 한다면 저분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거야. 정연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상했지요. 자신을 쫓아낸 남편이고 자신을 괴롭혔던 시댁인데 그들의 파멸을 바라지 않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깨달았지요. 자신이 윤현에게 품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깊은 애정과 연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정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옥심아,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윤대감 댁에는 절대로. 옥심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예. 하지만 아씨, 이대로 두시면. 정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게 생각이 있다. 넌 이제 윤대감 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거라. 그리고 매양마님이 언제 어디로 나가시는지 잘 살펴서 보름 후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해주마. 옥심은 어리둥절했지만 정연의 단단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심이 떠난 후 정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지요. 복수는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비밀을 이용해서 매양에게 평생의 죗값을 치르게 만들 거야. 그리고 서방님이 진실을 모른 채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보름이 흘렀습니다. 약속한 날 옥심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씨, 매양마님은 매달 금음날 밤이면 서방님께서 주무시고 난 뒤에 뒷문으로 빠져나가십니다. 모레가 금음이니 그날 밤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고맙다, 옥심아. 넌 이제 돌아가거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금음날 밤 정연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윤대감 댁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매양을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뒷문이 살며시 열리고 매양이 나왔습니다. 매양은 주위를 살피며 골목길로 들어섰지요. 바로 그때 정연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매양? 매양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예요? 정연이 천천히 다가오며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요. 정연마님? 매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장서방을 만나러 가는 길이지? 매양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 뱃속의 아이가 장서방의 씨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매양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지요. 마님. 제발. 정연은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윤대감 부인께 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넌 당장 쫓겨나고 어쩌면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게다. 장서방도 무사하지 못할 거고. 매양은 정연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정연은 매양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없다. 하지만 거래는 할 수 있지. 매양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래요? 정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첫째, 오늘 이후로 장서방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라. 다시는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마라. 둘째, 아이를 낳은 뒤에는 평생 동안 서방님을 극진히 섬겨라. 죄책감을 품고 살아라.
그분이 진실을 모르고 평온하게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완벽한 아내가 되어라. 셋째,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내가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 증거도 증인도 있으니 내가 발뺌할 수는 없을 게다. 매양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 비밀을 묻어주세요. 정연은 매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나는 이제 이 모든 것과 작별한다. 윤대감 댁도 서방님도 너도 모두 잘 살아라. 정연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걸어가는 정연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굴레, 억눌렸던 감정, 시댁에 대한 집착, 모든 게 끊어지고 있었지요. 이제 나는 자유야.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며칠 후 정연은 작은 주막방에서 거울을 보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남장을 하려면 상투를 틀어야 해. 정연은 자신의 긴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다행히 머리카락 길이는 충분했지요. 여인의 쪽진 머리를 풀어 헤친 정연은 조심스럽게 머리를 뒤로 모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정연은 어렸을 적 오라버니가 상투 트는 것을 본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머리를 틀어 올렸습니다. 서툴렀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럴듯한 상투가 만들어졌지요. 상투를 틀고 나니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망건을 두르고 갓을 쓰면 누가 봐도 젊은 선비였습니다. 정연은 이제 자신의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수, 바르게 지킨다는 뜻이야. 내 스스로를 바르게 지키며 살겠어. 정수로 거듭난 정연은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행전을 치고 버선을 신었습니다.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까지 차례로 입었지요. 그리고 상투에 망건을 두르고 마지막으로 갓을 썼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정수는 가진 돈을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지요. 정수가 향한 곳은 남쪽 충청도 강경포구였습니다. 금강이 흐르고 전국의 물산이 모이는 상업 도시였지요. 논산에서 멀지 않지만 그곳에서라면 윤대감 댁 사람들을 마주칠 일도 없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을 걸어 정수는 강경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강가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오가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지요. 정수는 먼저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객주는 상인들이 묵고 물건을 보관하고 거래하는 곳이었지요. 가장 큰 객주인 만상객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 노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정수는 허리를 굽혀 절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능한 한 낮고 굵게 내며 말했지요. 소인은 한양에서 온 정수라고 합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셈에도 밝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주인 노인이 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이 곱고 손이 부드러운 게 양반집 도련님 같았지요.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그럼 여기 장부를 한번 읽어보게. 노인은 장부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장부를 펼쳐 술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지요. 여기 셈이 맞지 않습니다. 쌀 10가마에 한 가마당 3냥씩이면 30냥인데 여기는 25냥으로 적혀 있습니다. 주인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호, 제법인데? 좋아, 자네를 서기로 쓰겠네. 하지만 처음이니 품삯 흔적을 깨야. 이렇게 해서 정수는 만상객주의 서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남자 행세를 하느라
조심스러웠지요. 목소리를 낮게 내고 걸음걸이도 크게 하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상투와 가시 얼굴을 가려주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수는 객주를 드나드는 상인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양에서 비단값이 치솟는다던데? 그렇다네. 대전에 큰 잔치가 있어서 비단 수요가 많다더군. 정수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비단값이 오른다고? 정수는 즉시 주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 어르신, 소인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한양으로 비단을 보낼 수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자네가 왜? 정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들으니 한양에서 비단값이 오르고 있다 합니다. 이곳에서 비단을 사서 한양으로 보내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은 정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껄껄 웃었지요. 허허, 석이 나부랭이가 장사 수완까지 있구만. 좋아, 해보게. 하지만 미처는 자네가 돼야 하네. 정수는 그동안 모은 돈 10냥을 모두 털어 비단 2피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가는 보부상에게 부탁해 비단을 보냈지요. 보름 후 비단이 팔렸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10냥이 18냥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지요. 정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내가 살아갈 길이야. 정수는 그 돈으로 다시 비단과 무명을 사서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들어오는 물건 중 이곳에서 비싸게 팔릴 만한 것들을 찾아냈지요. 여자로 살 때부터 정수는 옷감과 놀이개에 대한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어떤 색이 유행하고 어떤 무늬가 인기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이제 그 재능을 장사에 쏟아부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수의 미천은 100냥이 넘었습니다. 주인 노인은 감탄했지요. 정수, 자네 장사 수완이 보통이 아니구만. 이제 내 객주를 맡기고 싶을 정도야. 하지만 정수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소인이 독립해서 장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르신께 배운 것이 많아 감사드립니다. 노인은 서운했지만 정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좋네. 자네의 앞날에 복이 있기를 바라네. 정수는 강경포구에 작은 점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상회라는 간판을 걸었지요. 처음에는 작은 점포였지만 정수의 장사는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한양, 전주, 공주를 오가며 물건을 사고 팔았고 언제 어떤 물건의 값이 오르고 내릴지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상인들이 시비를 걸어왔지요. 이봐, 정수란 양반. 자네가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구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상단에 예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 정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예를 갖추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인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냥을 내놔. 그럼 우리가 자네를 인정해주지. 정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100냥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소인이 어르신들께 인정받고 싶으니 대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양에서 곧 큰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비단과 놀이개 값이 폭등할 겁니다. 제가 미리 물건을 사두었으니 어르신들께 싼값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이익으로 100냥을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수의 제안이 솔깃했지요. 결국 그들은 동의했고 정수는 약속대로 물건을 나눠주었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나서 정수의 예측대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상인들은 큰 이익을 보았고 이후로 정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수상해는 이제 강경포구에서 손꼽히는 상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수날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어느 봄날 정수는 포구의 강가에 서서 금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강물에 반짝이고 배들이 오가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지요. 정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내 힘으로.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아. 나는 자유야. 그날 저녁 정수는 자신의 점포 2층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정연아, 너는 이제 없다. 시집가서 천대받고 쫓겨나고 눈물 흘리던 그 여인은 이제 없어. 대신 정수가 있지. 스스로의 길을 걷는 자유로운 정수가. 정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원망도 아닌 깊은 평화의 미소였습니다. 먼 곳에서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경포구의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수는 그 새로운 하루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려진 여인 정연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얻은 이야기입니다.